그리움. 참 정이 많은 나라예요. 부모님한테 항상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이 상황이 제 어렸을 때 이렇게 오게 된 것도 제가 선택을 한 건 아니지만 우리는 한국 사람이야. 파이사 멜도 되게 문이 열린 나라. 사람들이 뭐 첫사랑을 그리워한다는 그런 뜻이 제게 그림이 있다 그러면 한국이죠. 깜깜한 방 같아요. 그냥 눈 감고 걷는 기분이었어요. 그렇지만 브라질은 그런 깜깜한 방에 문이 수백 개가 있는 거죠. 브라질은 거의 천국에 가까워요. 아마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닌가 싶어요. 브라질은 저한테는 기회예요. 브라질이요. 아미고. 친구. 네, 부모님들이가 왔어요. 왜냐면 그 시간에서 브라질이가 더 좋았었어요. 그래서 여기 오고요. 내 누나하고 나랑 태어났어요, 여기서. 사실 저희 아버지가 한국 대기업 주재원 출신이세요. 97년도에 이제 가족이 다 같이 왔다가 이제 한국 다시 들어갔다가 이제 그때 IMF 끝나고 아버지 사업차 이민을 오게 된 거죠. 처음에는 브라질 이민 올 계획을 하신 게 아니고요. 브라질을 거치셔가지고 미국을 가시려고 그런 계기에서 브라질에 이민을 오게 됐습니다. 아는 분이 파라과이라는 나라에 살았는데 그래서 파라과이로 이민을 갔었고 그때 마침 98년도에 브라질에 사면령이라는 법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이민자들한테 이제 영주권을 주는 그런 혜택이 제도가 있어가지고 그때 좀 브라질로 한번 가보자 해서 일로 오게 됐죠. 98년도 12월 달에 저희 부모님이랑 같이 이민을 오게 됐습니다. 사실 이민 자체를 브라질로 오려고 했던 건 아닌데 저희도 LA를 갈 뻔했어요. 그러다가 저희 사촌 누나가 여기 교포 형님이랑 결혼하시는 바람에 오셨다가 보시고 그래도 브라질이 좀 기회가 많겠구나 싶으셔서 이쪽으로 오게 됐습니다. 저도 맨날 엄마 아빠한테 물어봐요. 뭐 때문에 브라질로 가서 살고 있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브라질에 가면 좀 더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말에 놀러 갈 수도 있고 하루 종일 일만 할 필요도 없고 그런 이유 때문에 한국 사람이지만 브라질에서 사는 그런 이유를 갖고서 사는 거죠. 세계에서 5번째로 큰 국토 면적을 지니고 있는 나라. 남아메리카 면적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브라질은 남반구에서 가장 큰 영토를 지니고 있는 국가다. 넓은 국토, 풍부한 천연 자원을 바탕으로 신이 내린 땅이라고 일컫는 브라질은 지금도 여전히 무한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1960년대 초 브라질은 떠오르는 별이라 불리울 만큼 불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의 땅으로 여겨졌다. 당시 한국 전쟁의 여파로 가난과 혼돈으로 뒤엉켰던 전국을 타도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해외 이민을 추진했고 1962년 해외 이주법을 제정함으로써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최초의 공식 이민자들을 브라질로 보내게 됐다. 이렇게 해서 1962년 12월 18일 네덜란드 선박 치차렌카호는 103명의 한인들을 싣고 부산항을 떠났다. 2개월의 길고 긴 항해 끝에 보였던 지구 반대편 낯선 나라. 1963년 2월 12일 브라질 산토스 항에 그들은 첫 발을 내디뎠다. 상파울로 도심에 위치한 한 아파트.
1963년에 브라질에 도착한 첫 공식 이민자들보다 먼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인물이 살고 있는 곳이다. 이건 내가 지금도 보관하는 이유는 북한에 있을 때 입을 귀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거 입고 있는 거 우리 어머니가 보고 야 내가 그걸 하나 너한테 사고 싶지만 너무 비싸서 못 사갔다. 그래서 그 기억이 나서 이 미군들이 옷을 주니까 처음에 이거 받았어. 이거 바가 입고 싶지만 어머니 생각이 나서 입지 않고 이건 그대로 간수한 거야.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제일 처음에 포로 수용소 들어가서 처음 받은 옷. 그러니까는 사복을 입고 있다가 바꿔야 되잖아. 포로가 됐으니까 거기에서 그래서 단체적으로 다 모든 포로들한테 줬을 때 그때 처음으로 받은 거니까. 문명철 목사. 함경북도에서 생활하다 6.25 때 인민군에 징병을 당했다가 남한으로 도피 중 인민군으로 오해받고 미군에 의해 거제도 수용소로 넘겨진 포로들 가운데 한 명이다. 그다음에 여기 이 책들은 내가 포로 수용소에서 쓴 건데 이거 영어로 된 건데 이거 55년도 이거 이스라엘 존 박스를 거기서 만나서 준 건데 그 기념으로 내가 쭉 읽던 영어 성경이고 이거는 한국말 성경인데 어떤 간호원이 내가 성경이 없다고 하니까 이걸 주었는데 김부삼이라고서 52년도 3월 12일에 그 포로 수용소에서 나한테 주 너무 고마워서 가위가 나빠졌으니까 내가 사지주봉 있던 거 하나 뜯어서 이거 가위 만든 게인데 바풀로 만든 건데 지금 붙어 있어요. 50년도 건데 그래. 이게 1956년인가 봐요. 인도 있을 때 그때 그 목사님의 그 일기 같은 거 조그맣게 해서 써놓으신 거예요. 이게. 전쟁이 끝나면 포로 생활이 끝날 걸 믿었는데 한국 전쟁은 끝났지만 우리 포로들은 그대로 포로 수용소에 남아 있은 거야. 우리한테 두 가지 길이 열린 거야. 하나는 집에 돌아가는 길, 북에 돌아가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 다른 데를 가는가. 나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북에 가면 부모도 만날 수 없고 집에서 밤낮 쫓겨다니고 기독교인이니까 또 부모들이 살아있을 수 없었고 그러니까 북한에는 가지 못한다는 걸 포기하고 다음에 남한에 가려고 생각했다는데 남한에 가면 사람들이 나를 보면 제가 포로 출신이라고 말이야. 그렇게 시작하면 화가 나서 견딜 것 같잖아. 그래서 나는 이럴 때 북에도 안 가고 남한에도 안 가고 나는 중립국에 가야겠다. 공산주의도 아니고 아주 자유로운 나라. 그래 택한 것이 중립국인데 전쟁 후 남북 한행 모두를 거절한 포로들 중 일부가 유엔의 주선으로 중립국인 인도행을 택하게 됐다. 80여 명이 우리 인도에 갔는데 인도에 가서 있는 동안에 2년 동안 있었지만 난 거기에서 또 좋은 신학교가 있어서 이제 신학 공부를 시작했지 열심히. 너무 행복했어 신학 공부하는 거. 그런데 내가 인도에 있으려고 노력해봤지만 있을 수가 없어. 너무 가난하니까 인도에서 공부하기는 좋지만 살기는 힘든 나라다. 앞으로 일하기도 힘들 거다. 그래서 난 다른 나라에 가야 되겠다. 그런 가운데 결국은 브라질의 문이 열린 거야. 자서전 비슷한 거네요? 자서전이죠. 완전히. 이게 지금 포로 보고 찍으신 거고 존 스텔린 박사하고 이게 이 책이 그 맹의순 선생님이 주신 이 책이에요. 1956년 2월 4일 인도항공 특별기 편으로 뉴델리를 출발한 55명이 이틀 뒤인 2월 6일 리우데자네이루에 도착했다. 그는 상파울로 감리 신학대를 졸업한 후 본 대학의 교수로 일함과 동시에 새로운 한국 이민자들을 돕는 일도 시작했다. 할 수 있는 것은 처음에 이민와 내가 한 건 통역할 건 다 해주고 다음에 그 자녀들 교육시키는데 학교에 보내야 하는데 그 기숙사가 있는 학교 그런 학교를 좀 찾아서
몇 사람 젊은 사람들은 공부하게끔 그런 교회도 만들어 주었고 이제 그렇게 이제 도울 수 있는 걸 도움했죠. 예. 그가 그렇게 1960년대 이민자들을 돕게 된 이유에는 미다 할아버지란 상징적 인물이 존재한다. 미다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그분은 일본 선교사님이 입양해가지고 예, 입양해서 브라질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방공포 할아버지를 정해 그분이 먼저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방공포 할아버지들 오셨을 때 다 마중 나가 배 타는데 다 마중 나가서 많이 도움이 됐었는데 초이민에 있어서 또 잊어서는 안 될 건 그 미다 할아버지라고 소리 미다 할아버지 그분 한국 분들을 많이 도와줬고 처음에 와서 그분들이 필요한 건 통역이 필요했고 그다음 보증인 같은 것도 필요했고 그 모든 안내를 해주는 걸 그러니까 그거에 이제 도움이 됐지. 내가 한국 이름 장승호. 그는 1956년 2월 6일 한국인 포로들이 도착하는 날 항구에서 두 팔을 벌려 그들을 맞이했고 그들의 초기 정착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전설적 인물로 통하고 있다. 미다 할아버지. 어디요? 여기에 미다 할아버지 계시고요. 또 여기 더 연세 더 드셨을 때 가족분들이랑 이분이 말 그대로 브라질 최초의 한인이네요? 네. 이분 가족들이 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랑 그리고 다 자녀들이 결혼하고 손주 손녀 볼 때의 사진이죠. 네. 진짜 이분이 최초의 한국분. 상파울로의 남쪽에 자리 잡은 리베르다지 거리. 자유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리베르다지는 동양인의 거리로 한국, 일본, 중국인 등 동양인들의 커다란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는 곳이다. 동양인 식당, 마켓 의류점 등이 즐비한 이곳은 한인들의 브라질 정착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역사적인 의미를 간직하고 있다. 지금은 많은 이제 수입품들이 들어와서 뭐 한인 상가에서도 많이 이제 취급을 하니까 봉해지로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도 구입이 쉽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 지역이 아니었으면 구입하기가 힘들죠. 우리 한인들이 주식으로 하는 식품들이 많은 피와 눈물을 흘렸죠. 흘렸어요. 이민 역사란 게 어느 이민 역사는 다 마찬가지지만 브라질 이민 역사도 피와 눈물을 많이 흘린 이민 지역이에요. 60년 전에 처음 오신 분들 고생이 많았죠. 그래서 현재 이제 그 이민 사회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에 가장 그 공식적인 이민으로서는 최초로 이미 알려져 있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이 브라질 그 한인사회 이민사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라고 하면은 그 엘리트 이민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에 그 브라질에서도 이제 투자 이민 성격으로 이민을 받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았던 그리고 그 동대문 시장이라든지 의료업을 하셨던 그런 분들이 이제 초창기에 많이 이쪽에 오시게 됐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한국민의 기본적인 어떤 성실함과 근면함 이런 거하고 같이 시너지를 발휘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한 700만 명이 넘는 그 동포 사회가 있지만은 브라질이 그 전체 그 한인 사회 중에서도 경제적으로 상당히 상위에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그런 엘리트 이민에서 비롯됐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여기 와가지고 많은 수많은 노력과 그런 고진감래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진 그런 성과물이 아닌가 그런 부분들이 지금 한인 사회를 갖다가 그 이루고 있는 바탕이 되는 것 같고요. 대한민국 최초의 공식 이민은 1963년 2월 12일 브라질에 도착한 집단 영농 이민이다. 1차 이민 이후 66년까지 5차례에 걸쳐 1,300여 명의 농업 이민자가 브라질 땅을 밟았다.
그러나 생활 환경이 열악한 광야와 산기슭에서 농업에 대한 정보도 부족했고 한국적 농업 방식이 브라질에서는 부적절하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대부분 도시로 나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이곳은 행정구역상으로 캄부시와 리베르타질 중간에 위치한 지역으로 초기 한인들이 농업을 포기하고 처음으로 상파울로시에 들어와서 거주했던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은 한국 사람들이 살지 않는 저소득층 위주의 거주 지역으로 변모했지만 1960년대 후반만 하더라도 대다수의 한인들이 거주했던 밀집 지역이다. 이 지역 자체가 이 이제 상파울 시내 중심가하고 가깝다 보니까 처음에 와가지고 정착하기가 굉장히 용이한 지역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한 2km 가까운 거리에 그 브라스라는 그 상가가 시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더욱더 한인으로서는 정착하기가 더 용이했던 거죠. 그들은 이곳에 정착한 뒤 한국에서 가져온 옷을 내다 팔거나 현지에서 물건을 구입해 방문 판매를 시작했다. 동시에 집에서는 하청 봉제를 받아 바느질을 시작한 것이 현재 한인 의류업의 시초라고 할 수 있다. 거기에서 생활이 이제 나아지고 모든 이제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니까 이제 그 시장 통안으로 브라스나 봉해치루 지역의 상가 지역으로 이제 입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500세대의 한인들 중 10가구 정도가 의류업을 시작한 한인 의류업의 태동의 시기였던 1971년이다. 기성세대들이 한 30년 전에 굉장히 이민을 많이 왔어요. 그분들은 한국에서 교육을 받고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오신 분들이 30대 초반에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세대들이 패션 사업에 뛰어들면서 한국하고의 교류, 예를 들어서 한국 원단을 수입한다든가 봉제를 수입을 한다든가 하는 데에 그분들이 그때에 기여를 많이 하고 그것이 한인 사회를 키우는데 큰 계기가 됐던 것도 사실이에요. 산투스 항구와 상파울루를 연결하는 철도의 종점, 루스 기차역. 이민자의 도시 상파울루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는 곳으로 1872년에 건립됐다. 150년 가까이 이민자들을 실어 나른 상징적인 곳으로 지금은 한인 최대 밀집 지역 봉해지로의 입구로서 그 역사적 가치를 더하고 있는 곳이다. 좋은 안식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봉해지로는 천여 개의 한인 매장이 입주해 있는 곳으로 상파울로 패션 1번지로 알려진 곳이다. 오늘날 브라질 한인 5만여 명 중 90%가 넘는 대다수가 상파울로시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다. 그들 중 과반수 이상이 봉해지로 구와 브라스 구에서 여성 의류의 생산과 판매에 관련된 일에 종사하면서 남미 패션의 선두주자로서 그 명성을 떨치고 있다. 봉해지로는 거의 한 80%가 한국인들이 운영하고 있고 여기 브라스 지역은 현재 한 30%를 차지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여성 의류 부분은 전 브라질에 거의 60% 이상을 이 한인들이 이제 생산하는 걸로 이렇게 커버를 하는 걸로 현재 통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한인 의류 업체는 1층엔 화려한 조명과 마네킹들로 장식한 쇼룸을 마련하고 2층과 3층 공간에서는 의류 제조와 디자인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일괄 생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초창기에는 많은 교민들이 봉제까지도 했으나 지금은 볼리비아계 이민자들이 운영하는 봉제 공장에 하청을 주는 업체가 대부분이다. 봉해지로에서 12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브라스 지역. 800여 개의 한인 매장들이 위치한 이곳에 가족이 함께 운영하고 있는 한 중견 의류 업체가 있다. 이곳에서 32년째 의류업을 하고 있는 제갈 영철 씨는 1971년에 부모님을 따라 브라질에 온 1.5세로 봉해지로와 브라스 지역의 의류 산업과 함께 걸어온 이민자들 중 한 명이다. 32년 전에 저희가 시작한 본점입니다. 32년 전에 뭐 중간중간에 사업 힘드셨던 점도 많았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있었던 건가요? 예, 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특히 브라질 같은 그 나라에 그동안에 많은 변화가 왔었죠. 심지어는 한 달에 30% 이상 되는 그 인플레이가 있었고 또 2번의 화폐 개혁이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이게 오늘날 이렇게 건장하게 이렇게 이 사업을 한 자리에서 이게 있게 됐습니다. 수천 개의 옷들과 수십 명의 종업원들 사이로 32년을 한자리에 지켜온 흔적들이 엿보인다. 대부분의 고객들이 몇 년 이상을 함께 해온 단골 고객들로 브라질 전 지역의 상인들이 그의 매장을 찾고 있다. 이곳 브라스에 위치한 매장은 특히 의류의 90%를 직접 생산하고 100%를 직접 소매상들에게 판매한다. 다양한 디자인과 연령층의 여성 제품을 생산하는 만큼 이 매장에서는 한 달에 170여 개, 1년에 2천여 개의 새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여기는 패턴사예요. 패턴실이에요. 패턴하는 분이 4명, 5명이 되네요. 현재 여기 가장 우리 가게에서 공장에서 가장 오래된 패턴사가 여기 있습니다. 몇 년? ¿Cuántos años trabajó aquí? 7 años? 11 años. 11년. 거의 한 12년째 우리 그 디자인 여기 책임을 맡고 있는 가족이겠네. 예, 오래됐죠.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제갈 영철 씨는 여성 의류를 직접 디자인하고 판매했다. 1년에 유럽과 뉴욕을 여러 차례 드나들 만큼 열정적이었지만 지금은 그의 딸들과 사위들이 그 열정을 이어가고 있다. 큰 딸은 마케팅을 공부했으니까 여기에 전체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고, 이제 둘째 딸은 이제 디자이너 공부를 했으니까 디자인 부분을 맡고 있고, 이렇게 각각 제각각 분담을 해서 지금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둘째 딸인데 미국에서 패션 디자인 학교를 졸업한 젊은 2세들이 브라질로 돌아와 마케팅과 디자인 분야의 젊은 트렌드를 반영함으로써 주춤했던 브라질 한인 의류 시장에 활기를 더하고 있다. 과연 이런 지금 현재 사업을 언제까지 이어갈 수 있을까라고 이제 의문을 갖고는 있지만은 다행스러운 것은
많은 2세들이 이제 부모를 도와서 참여를 하다 보면은 오히려 앞으로 더 큰 발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도 또 한쪽으로 있어요. Meu nome é Camila Gical, eu tenho 25 anos e eu trabalho na área financeira dessa empresa. Eu vou falar sobre o meu pai. Meu pai é uma pessoa que eu admiro muito, pois ele chegou no Brasil sem nada, sem dinheiro, sem saber falar a língua. E ele batalhou muito para chegar onde a gente está agora e levantar essa empresa. Eu estou muito feliz em trabalhar com ele, com a minha família e poder dar continuidade ao trabalho deles. Eu tenho muito orgulho do meu pai, que além de ser muito trabalhador, ele é uma pessoa muito calma, paciente, amorosa e me ensina muitas coisas. 제가 가장 이렇게 지금도 마음속으로 뿌듯한 게 딸 넷이 같이 이렇게 사업을 같이 하는데 참여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로서는 가슴이 뿌듯하고 자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웃는 얼굴 속에 가족이라는 두 글자가 떠오른다. 가족이 있었기에 힘든 시간을 버텨왔고 오랜 시간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이다. 시작은 혼자였지만 끝은 가족과 함께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그의 모습 속에 힘든 이민 생활을 지탱해온 버팀목이 무엇인지 느껴진다. 제가 여기 이민 와서 한 15년 동안 한국 꿈만 꿨어요. 한국에 꿈만 꾸고 살았다 그러면은 얼마만큼 그림이 있는가는 상상이 되시겠죠?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아무리 브라질에 40몇 년을 살아도 결국은 우리는 한국이 좋고 한국 사람이에요. 어느 늦은 저녁. Estava na Calunga. Eu estava hoje para o cliente, visitando o cliente, estava na Calunga, Moca. 젊은 청년들이 저녁 식사를 뒤로 하고 한 자리에 모였다. O nosso secretário Éder, que ele tem vários projetos. E-mail, acho que faltou esse. 테이블에 둘러앉은 채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는 그들의 모습 속에 사뭇 진지한 전문가의 열정이 느껴진다. 애띄어 보이는 얼굴들이 마치 학생들처럼 보이지만 대부분이 변호사, 사업가, 회사원 등 사회에서 전문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회인들이다. 오늘 열리고 있는 모임은 매달 한두 번씩 열리는 JCI 브라질 청년회의소 정기 모임이다. 오늘 모임은 이제 저희 정기 회의였고요. 정기 회의에서는 이제 JC가 이제 항상 우리가 연초마다 이번 연도에 액션 플랜을 이제 짜는데 그 액션 플랜을 쿼터별로 나눠가지고 특히 이번에는 지난 3쿼터에서 진행했던 프로젝트들 그리고 이제 4쿼터에 진행할 프로젝트들을 저희가 이제 집중적으로 토의를 했고 또 정량조사를 저희가 교민사회위에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정량조사라는 게 뭐냐면 저희가 그 한인 청년들 대상으로 이제 인터뷰를 할 거예요. 정말 이제 교민 청년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필요하는 건지 그걸 알기 위해서 그 프로젝트를 이제 좀 더 논의해서 아마 다음 회의에 보강을 해서 이제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JCI는 국제적인 NGO로 사회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 세계 NGO 중 20만 명이라는 가장 많은 민간인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다. 각 단체들은 지역 단위로 나눠져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 목적은 개인이 발전함과 동시에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들어왔어요. 발표 같은 거, 포어로 논쟁 같은 거, 뭐 격한 토론이 벌어지면 뭐 이렇게 포어로 막 얘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 이제 그런 분위기를 회사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서 겪기 전에 이미 대학 때부터 많이 겪어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과 이제 커뮤니케이션하는 스킬도 많이 좋아졌고, 그리고 우리가 그 JC 내에서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잖아요. 그럼 프로젝트가 만든다는 게 어차피 똑같아요. 회사에서 무슨 제품을 런칭을 하고 하나 일을 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시작과 중간과 끝이 있는 것처럼 이제 그런 걸 하다 보니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이제 계속 하게 됐죠. 근데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게 참 한인사회가 이런 부분에서는 변한 게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안 되는 게 있는데 이런 거를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가지고 좀 잘해보자. 근데 결국 나는 이런 것도 해봤다는 그런 보람도 있지만 근데 결국 우리가 이런 액티비티를 통해 가지고 한인사회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도 만들어주고. 우리는 왜 그렇게 저희 전 때에도 분명히 있었어요. 변호사도 있었고 의사도 있었고 왜 못 컸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 전문직으로 가셨던 분들이 시간을 못 견디시고 의료 사업이 잘 되니까 그쪽으로 다시 돌아가신 거죠. 근데 저희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해요. 이런 전문직으로 간 사람들이 없으면은 결국에 이민사회가 좁아진다는 뜻이고 이민사회는 더 이상 발전을 안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하자. 아무도 안 하려고 했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굶게 하겠냐. 남는 시간에 뭔가 우리 후배 양성 그리고 우리가 뭔가 우리만의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이 커뮤니티가 이어져 갈 수 있게 한 가지의 성공한 케이스를 만들자 이거예요. 그 케이스를 토대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더 쉽게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희생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아직 작은 규모지만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한인 선조들이 닦은 기반 위에 후세들은 또 다른 분야에서 100년의 이민사를 엮어가고 있다. 브라질 속 한인 사회, 동시에 그들이 속해 있는 지역 사회를 위해 이제는 새로운 꿈을 쫓아 그들만의 길을 개척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이민을 나온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문화와 이제 이민을 온 다른 나라의 문화를 어떻게 융합시키는 그런 행위거든요. 어떻게 보면. 물론 자의에 의한 것이든 타의에 의한 것이든 결국 융합이 되게 돼 있어요. 1세대 같은 경우에는 물론 한국적인 마인드, 한국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지만은 1.5세대는 또 조금 틀리고 2세대는 또 틀린데 근데 그 틀리다는 게 그냥 다르다는 게 그냥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좋은 것만 이렇게 캐치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기회예요. 브라질 쪽의 한인 청년 사회는 지금 전환기에 있어요. 지금 이제 2세대들이 이제 나와야 될 시기예요. 그러니까 브라질 한인 그 핵심적인 리더들을 보면 아직도 1세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2세대들이 거의 30살, 40살 있는 2세대들도 선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분들이 이제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나오기 위해서 이제 계속 그런 모멘텀을 계속 만들어야 되는 게 아마 이제 제가 이제 갖고 있는 하나의 사명인지 모르겠는데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일에 대해서 이제 사명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알게 모르게 굉장히 숨어 있고 많은데 이런 친구들을 많이 끌어와야죠. 그리고 이런 친구들이 결국에는 브라질 주류 사례로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뭐 검사하는 친구든 뭐 변호사라는 친구든 뭐 좋은 데서 의사하는 친구든 이런 친구들이 결국은 우리 한인 사회를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죠. 그거를 우리 같은 이제 우리 2세대, 1.5세대, 2세대들이 갖고 있는 과제인데 그 전환을 잘 해줘야지 안 그러면 우리가 그냥 사명만 갖고 있다가 그걸 잊고 이제 내 인생으로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분들의 정말 바라는 거는 자기 자식들이 어떻게 하면 다른 데서 다른 청년들 찾지 말고 자기 자식들이 어떻게 하면 참여를 더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좀 심각하게 고민을 했으면. 작년이 브라질 한인 이민 50주년이었었는데 예를 들어서 브라질 일본 이민 역사를 보면은 110년 정도 되고 있거든요. 일본 이민 역사도 한 60년째, 70년째부터 이제 정치인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인 커뮤니티도 한 10년, 20년 안에는 브라질의 한인계 정치인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한 10년에서 15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뿐만이 아니고 사실 제 위에 분들, 그러니까 제 전대 분들 뭐 15년, 20년 갭이 있으시지만 저랑 똑같이 1.5세대고
어렸을 때 오셨던 분들이랑 그 프로필 자체가 비슷하신 분들이 또 나름대로 이끌어 주시고 계세요. 일단은 사람 한 사람이라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 자체가 일단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제가 받아들이면서 저는 이제 2명, 3명까지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그래서 이제 그게 계속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브라질 50년 이민사는 앞으로의 50년을 위해 소리 없이 지나갔다. 앞만 보고 묵묵히 달려왔던 선조들은 수많은 발자국을 길 위에 남겼고 이제 후세들이 그 발자국을 따라 하나하나 그 길을 찾고 있는 중이다. 그들은 말한다. 길은 항상 열려 있다고. 가는 길이 아무리 험난하고 고될지라도 50년 한민족의 피와 땀이 섞인 그들의 행보는 계속될 것이다.